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북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북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놓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들을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맨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 여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 오더니 사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범죄 피해자 지원연합회에서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간 곳은 어느 다세대 주택 앞이었다. 전화를 받았던 집주인이 나와 있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집이 불탔으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불이 난 곳은 1층 안쪽 집이었다. 검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어 실내는 더욱 어두웠다. 주위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전선이 불길에 녹아내려 전등을 켤 수도 없었다. 발화점인 1층의 집은 완전히 전소되어 내부를 철거해야 했고 옆집과 지하층 두 집도 악취 제거와 폐기물 처리, 청소를 해야 했다. 치솟은 불길로 창문이 깨지면서 건물 외벽에도 시커멓게 화마 자국이 남아있어 고공 작업 차량을 불러 외벽 청소도 해야 했다. 피해가 꽤 심각한 상태였다.
불이 난 집은 동네에서 다 알고 그래서 방화 현장에는 지켜보는 이웃들이 많다.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많은 현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회에서 온 공문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다. 공문보다 또 어떤 뉴스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집에는 어머니와 두 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용의자는 큰딸의 남자친구였다. 1년 전부터 집을 드나들었는데 큰딸과 즐겁게 지내고 올 때마다 양손에 포장된 음식이 들려있는 등 식구들도 살뜰히 챙겼다. 석 달쯤 지났을 때는 여자친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방에 들어앉아 컴퓨터 게임으로 밤을 새곤 하더니 아예 직장까지 그만두었다. 식구들은 달라진 그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지만 큰딸은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그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기에 가족들을 설득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잔소리를 한다며 여자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딸 편을 드는 엄마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모두들 그가 나가기를 원했다. 몇 번의 요구 끝에 결국 그를 내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세모녀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남자가 찾아와 집에 불을 질렀다. 야근을 하고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작은 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큰딸은 중환자실로 실려갔지만 살아날 까망이 희박했다. 일찍 불길을 뚫고 나온 엄마만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CCTV 판독 결과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며칠 동안 동네를 서성이며 주변을 탐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건이 일어나던 몇 시간 전 석유통을 들고 집 뒤에 4층 빌라로 들어간 남자는 곧 빈손으로 다시 나왔다. CCTV를 피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미리 석유를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몇 시간 뒤 작은 딸이 들어와 세모녀가 모두 집에 있게 되자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석유를 뿌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끔찍한 사건에 주민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특히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둔 아주머니들의 충격이 컸다.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피해 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에 남편 없이 두 딸을 반듯하게 키웠다. 모두 심성이 바르고 미인이었다. 세 모녀는 서로를 아끼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 그 남자만 안 만났더라면. 아주머니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생긴 건 멀쩡해. 훤칠하게 잘생겼어. 인사성도 밝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다니까. 몇 달 지나니까 그 집에서 아예 사는 것 같아서 사위 삼으려나 보다 했지. 그런데 봄부터 자꾸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한동안 잠잠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누가 알았겠어, 그놈이 악마인 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게 바로 그놈이야. 악마가 아니면 괴물이고. 그동안 작업했던 방화 현장은 모두 우발적인 범행에 의한 것이었다. 술을 마시다가 대화 중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돈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방화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 가족을 몰살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계획해 벌인 일이었다. 며칠이나 사전 답사를 했고 세 식구가 모두 귀가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기까지 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니 사람이 괴물로 변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문득 소름이 돋았다.